이제 세 번째로 응급처치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응급구조사는 1급과 2급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1급과 2급이 하는 범위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니까 짚고 넘어갈게요. 바로 이제 공부하고 나오신 분들도 있지만 좀 몇 년 되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서 제가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기도 유지, 즉 에어웨이를 삽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투베이션, 기도 삽관할 때 가능하고요. 후드 마스크 삽관 등을 포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맥로, 정맥로 IV를 확보할 수 있고요.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약물 투여가 가능해요. 저혈당성 혼수. 그러니까 저혈당일 때 포도당을 주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흉통시, 체스트 페인이 왔을 때 니트로글리세린을 설하로 투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NTG를 혀 아래다가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1급일 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쇼크 시 일정량의 수액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쇼크가 왔을 때. 자, 그 다음에 천식으로 아스마가 왔을 때, 발작이 일어났을 때 기관지 확장제를 흡입시킬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게 되면 제2호 규정에 의한 중앙응급의료센터나 권역,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도 분류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렇게 분류하는 거를 할 수 있어요. 예, 분류 업무를. 예, 병원에서 이제 응급센터에서는 보통은 이제 전문 간호사들이 할 때도 있고, 처음에는 인턴 선생님들이 한 적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분류 업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볼게요. 첫 번째가 구강 내 이물질을 제거하는 거. 두 번째는 기도기를 이용한 기도를 유지할 수 있고, 세 번째가 기본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습니다. 산소도 투여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부모, 척추 고정기, 공기 등을 이용한 사지 및 척추 등을 고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외부 출혈의 지혈, 창상을 응급처치할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여덟 번째인가요? 일곱 번째죠. 심박 체온 및 혈압 등을 잴 수 있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쇼크 방지용 왜 있잖아요. 쇼크 방지용 바지 입히는 거. 그거를 입혀서 그러면 이제 혈압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죠. 그래서 혈압을 유지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AED 자동 제세동기를 이용해서 규칙적인 심박동을 유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AED를 이용하는 걸 할 수 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요 차이가 조금 있어요. 여기가 요거는 이제 차이가 좀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흉통 시에 니트로글리세린을 설화 투여 및 천식 발작 시 기관지 확장제 흡입은 아까 1급은 이제 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2급은 환자가 해당 약물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해요. 예. 왜냐하면 이제 NTG나 아까 말씀드리는 이 기관지 확장제는 사실 이제 처방약으로 해서 이렇게 주는 이제 상당히 뭐랄까요, 위험한 약물 중에 하나이니까 처방을 받은 환자들 한해서만 줄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도록 하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의료 지도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의료 지도란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겠지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직접 의료 지도, 두 번째가 간접 의료 지도죠. 그래서 직접은 사실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의사의 지도하에 병원 전에 이제 전화해서 통신으로
환자를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근데 왜 간접은 뭐 이런 거죠. 지침이나 프로토콜 같은 것들, 매뉴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사실 근데 되게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예. 의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병원 전 응급 의료로 정의가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제 직접 의료 지도의 요청 지침이에요. 요거를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시험에도 나올 수 있고 하니까 자,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환자 처치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예. 아, 이거는 내가 봤는데 어떻게 매니지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자, 그럴 때. 자, 두 번째가 전문적인 의학적인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 네.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저혈당이라서 환자가 이런 건지, 아니면은 뇌출혈이라서 지금 환자가 이런 건지, 뭐, 애매모호한 그런, 현장에서는 사실 검사를 하거나 이런 거가 되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환자를 처음에 딱 보고서 환자 평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응급처치를 거부하는 환자에 대해서 사실 119로 불러서 갔는데 안 하겠대요. 네. 그럴 때 내가 봤을 때는 환자가 상태가 좋지가 않은데 예, 갑자기 자기는 그냥 안 하겠다고 막 뭐 거부를 한다. 이럴 때는 의사의 직접적인 그 지도가 필요하죠. 자, 네 번째는 소생불능 환자에 대해서 소생술 유보 및 중단 여부. 환자가 전혀 소생할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그럴 때 언제까지 이 환자를 소생술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지금 전혀 가망이 없어 보이니까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아니면 보호자는 계속 원한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요. 이럴 때 응급조치가 불필요한 환자에 대한 판단. 응급조치가 불필요한 환자들이 많잖아요. 뭐 술이 취해서 누워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또 다른 건 줄 알고 그래서 갔더니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 뭐 네. 자, 여섯 번째는 환자 이송병원 선정에 대해서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은 뭐 이 환자는 A 병원에 다녔던 환자예요. 그런데 지금 증상은 B 병원에 가야 한다. 네. 근데 환자는 A 병원에 가고 싶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의사에게 물어보는 게 더 낫겠죠. 근데 지금 시술은 B를 가야 한다고 하면 무조건 A에만 보내는 것이 답인지 물어볼 수 있겠죠. 7번 상황별 응급처치 지침에서 정한 직접 의료지도 요청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네, 이런 거는 케이스가 있으면 매뉴얼이 있으면 가능하고요.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 이상의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환자가 상태가 너무 시비어하다 그러면 이제 빨리 연락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이거는 직접 의료 지도를 아까는 언제 필요하냐라는 얘기였죠. 이거는 소속 지역과 연계된 지도 의사에게 통신을 통해 연결 후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제 요청을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의료지도 요청을 하는 구급대원의 소속 지역, 그 다음에 소속 기관, 자격, 성명을 밝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직접 의료 지도를 요청하게 된 목적을 밝히고요. 그 다음에 임상정보, 그러니까 환자의 임상정보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달을 합니다. 자, 환자의 임상정보, 환자 나이와 성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는 10대 구간으로 어림잡아 추정합니다. 뭐 40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환자가 구급대를 요청하게 된 주된 이유와 간단한 병력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환자의 의식 상태, 뭐 그래서 얼럿한지 뭐 그런 거 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의식 수준, 측정법에 따라 평가를 하고요. 환자의 활력 징후는 혈압과 맥박, 그 다음에 호흡수, 체온, 산소 포화도 순서로 전달하고 그
그 다음에 구급대가 시행한 검사가 있으면 얘기하고요. 처치와 결과를 전달합니다. 네. 이건 이제 다 하시는 거니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지도의사의 지도를 받아서 수행을 했어요. 환자 상태의 전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제 수행을 하고 나서 이제 다시 피드백을 줘야겠다라고 하면 다시 지도의사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이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4번이 문제예요. 자,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수행하지 못한 이유를 전달을 하고 기록지 직접 의료지도를 받은 시각, 의료지도 사항 및 수행 불가를 기록을 해야 돼요. 예. 요거를 반드시 기록을 해야 한다. 수행하지 못한 이유를 전달하고 기록지에 시각과 지도사항 수행 불가 이유를 반드시 기록한다. 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여기서 보시면, 보세요. 의료 지도를 먼저 처음에 받았기 때문에 오더를 받은 거예요. 예, 근데 수행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더는 날아가 버린 거죠, 그냥.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연결이 실패했을 경우, 이런 경우가 많죠. 현장에서는 아마 에이 저거 안 돼 이렇게 말하실 수 있지만 시험에서는 아닙니다. 시험에서는 일단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걸 고르셔야 됩니다. 자, 직접 의료 지도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했어요. 상황에 따라 연락할 다른 지도 의사가 있다면 1회 연결을 시도하여 지도에 따릅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가 1번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했단 말이에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여기다가 합니다. 그럼 돼요. 자, 근데 연락할 2차 지도 의사가 존재하지 않거나 2차 지도 의사에 대해서 1회 연결을 했는데 또 실패했어. 자, 그러면 구급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처치는 법령상 업무 범위 내에서 의료지도를 받지 않고도 시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번 했는데 안 되고 2번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냥 하는 겁니다. 예. 본인이. 통신 실패에 대해서 의료지도 요청 시각 및 내용을 기록을 해놓습니다. 예. 왜? 법적으로 하다는 얘기죠. 예. 여기 보세요. 자, 통신의 두절이나 불능으로 인하여 지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고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번 안 돼, 2번 안 돼, 그러고 나면 어떡한다? 본인이 할 수 있는데 다만 어떻게 한다? 내용을 기록을 해야 해요. 요청 시각 및 내용을 기록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네. 자,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법적 책임으로 좀 더 가볼게요. 자, 응급구조사의 업무 제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응급 상황 시 상담 및 구조 이송 등 자신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처치를 할 수 있으나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응급처치는 사실은 반드시 의사의 지시를 받고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와 같은 상황, 다만 통신의 두절, 예, 그때는 그렇지 않다, 가능하다, 기록을 해라 라는 거죠. 자, 이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에 대해서 잠깐 보시게 될 건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률이죠. 그래서 생명이 위급한 응급 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요. 그래서 응급의료 종사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요거예요. 포함되는 거예요. 응급의료 종사자, 그 다음에 선언법에 있는 그 선언,
선언을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응급의료 종사자가 업무 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일 때.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제 업무 시간이 아닌데 뭐 길거리를 가다가 갑자기 뭐 일이 생겼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막 응급처치를 어떻게 갑자기 뭐 했다고 치세요. 그랬는데 못 살렸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입니다. 그래서 응급의료 종사자가 응급 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하여 이건 지금 종사자예요. 종사자가 응급 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에 그 응급의료 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 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법 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사실 응급의료 종사자가 뭐 그잖아요. 뭐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었는데 예. 어쨌든 이거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응급구조사의 의무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이제 잘 알고 계시는 거를 예외사항을 외우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첫 번째가 비밀 유지의 의무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자의 병력이나 상태, 치료에 관한 정보는 저희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그죠? 예외를 알고 계시면 돼요. 환자가 서면으로 동의했을 때. 두 번째는 법정에 소환되거나 법률 관련 기관에 출두 명령을 받았을 때. 세 번째는 서비스 개선 또는 응급처치와 관련하여 타 전문직과 상의를 해야 할 때. 그 다음에 담당 간호사나 의료인하고 이제 인계할 때. 여섯 번째가 의료보험 청구 양식을 써야 할 때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조와 처치를 해야 하는 행동의 의무가 있다라는 거. 자, 다섯 번째, 이송에 관한 동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명시적 동의가 있고 묵시적 동의가 있는데 이거 아마 명시적 동의는 이렇게 말로 하는 동의를 말해요. 저희가 이렇게 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묵시적 동의는 사실 어린아이라든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말을 해도 말을 하고 이렇게 데리고 가는 그 응급처치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빨리 응급처치를 합니다. 그건 사실 이제 묵시적 동의에 해당돼요. 그래서 그냥 이건 의미를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6번 같은 경우에 이송에 관한 거부가 있잖아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이송 거절 거부 확인서를 작성을 해야 되죠. 거부한 자나 목격자에게 내용을 알려주고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송을 거부한 자에게 구두로 2회에 걸쳐서 2회 서명 거부를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서식에 표시를 하고 이를 작성한 후에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고 서식은 3년간 보관을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년간 보관한다. 의료 쪽은 무조건 3년이 상당히 많아요. 예. 잘 모르시겠으면 무조건 3년 보관이에요. 그래서 기억을 하시면 되고 환자의 판단 능력이 의심스러워요. 약간 이상하게 보여요.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환자를 신뢰하면 안 돼요. 예. 어떻게 해요? 직접 의료 지도를 선택을 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지도사에 연계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환자 상태가 아무래도 정상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지도 의사를, 의료 지도를 확보하는 것이 본인한테 아무래도 어떤 그 책임에 대해서 면책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좋겠어요.